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캐스터 박준입니다. 자, 오늘 한준호 의원, 좀 일이 좀 많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좀 이재명 대표 선고도 있기 때문에 이건태 의원 모시고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건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크시네요. 예. 네. 자, 오늘 원래 민주당 의원총회가 지금 5시 20분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뒤로 하시고 불팍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일로 오셨습니다. 제가 또, 원내대표님한테 네. 오늘 이 기쁜 소식을 민주당의 방송 불팍해서 네. 우리 당원 동지들하고 함께 해야 되니까 의원총회 참석을 면해 주십시오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 실제로 뭐 다른 데서 가장 이 공직선거법 사건 설명도 많이 하셨고요. 또 얘기도 많이 하셨던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2심 판결 보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들었는지 무죄 받고. 그러니까 이 판결문이 굉장히 정치하고 정확하고 매우 성실한 판결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 판결문은 대법원에 가서도 단 한 자도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 판결에 대해서 뭐 대법원에 가면 또 뭐 깨질 것처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허망한 헛된 꿈이고요. 이 판결이 1심 때 선고됐어야 하는데 그렇죠. 이제야 선고됐습니다. 예. 역시 우리 그 사법 시스템 3심제가 가동하고 있어서 이런 결과를 기쁜 소식을 맞게 됐습니다. 보도 자료도 없었습니다. 판결문만 보면 될 수 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무죄 선고에 이재명 대표 발언이 잠깐 있었는데 이 얘기 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규정 아니겠습니까? 사필 규정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님 말씀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 기쁜 소식을 맞고도 네. 첫째는 이렇게 당연히 규정돼야 될 게 사필 규정 이 결론을 이루는 때 얼마나 많은 공력 소비가 됐느냐 이건 정말 큰 일이다. 검찰의 책임이다. 네. 다시는 이런 국력 낭비가 없이 국가가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돌보고 발전하는 데 힘을 모아줘야 된다. 검찰도 이제는 좀 자숙하라. 이러면 정말 정확한 메시지를 내셨네요. 네. 이렇게 사실은 1심 판결 자체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집행유예까지 선고를 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그것에 대해서 사실 계속 비판을 하셨고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반대 전원 전부 무죄로 났는데 무엇이 결정적 요인이었을까요? 이번 판결의 계기. 지난번에 이제 그 위증교사 사건도 네. 무죄가 났는데 그 판결도 굉장히 사건의 본질을 딱 꿰뚫어 봤어요. 뭐냐면 증언을 부탁을 할 때 통상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통상의 증언 부탁일 뿐이다 이것은. 네. 이렇게 딱 판단했어요. 그 굉장히 정확한 판단이에요. 사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법조인들 얘기 많이 했는데 그걸 달리 보고 검찰이 기소를 했더라고요. 네. 이번 판결도 내가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수많은 직원들을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김문규라는 사람이다라는 존재를 인식을 그때는 못했다. 네. 근데 그 경기지사 때 선거법 내가 재판 받으면서 그때 조언을 구하고 전화 통화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말 이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규라는 사람이 인식 못하고 기억을 못했다.
이거다. 나머지는 다 그것에 대한 부수적인 거고 보조적인 사실이다. 네. 이거 정확하게 짚어낸 거죠. 그렇죠. 또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국토부가 엄청나게 압력을 넣어서 세게 압력을 넣어서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 요 말. 네. 이 말은 그 성남시장의 의견이고 판단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걸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 핵심을 딱 이 재판부가 짚어냈어요. 그래서 그 핵심을 딱 두 개를 놓고 나머지는 이제 법리적으로 또 사실 판단을 해서 인식과 기억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네. 백현동 부분도 그 협박 부분은 설사 법리로 따지더라도 국토부가 한 행위지 이재명 이제 행위가 다 그대로 얘기했던 거거든요. 아니다. 불파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이건 대원님께서. 다 얘기했던 거. 예.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도 연구했습니다만은 우리 변호인들이 1심 때부터 했던 그 얘기입니다. 네.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주고 판결을 해서 다 검증해주고 맞다, 무죄가 맞다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민주당 또 지지자분들 또 당원분들 많이 좀 아침부터 상당히 좀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기대도 있지만 또 불안감도 있고 왜 이거 사법부 판결들을 이렇게 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건데 왜 불안하게 지켜봐야 됩니까? 이 부분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 믿게 됐어요. 어쩌면.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1심 때부터 당연한 사실이 판사 입으로 확인돼야 되는데 엉뚱한 판결이 그러니까요. 왕왕 나오잖아요. 예. 지기현 판사 판결도 그렇고 최근에 구속 취소 결정 윤석열. 이런 엉뚱한 판결이 나오니까 네. 국민이 사법부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국력남이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법부에 이렇게 그 잘못된 판결을 한 분들은 나로 인해서 국력남이가 굉장히 심하고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 이걸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변호사라 보니까 질문들을 하면 사실은 제가 아는 또 제가 배운 제가 공부한 그 내용대로 답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님 선거는 좀 반대로 많이 나가지고 제가 뭘 어떻게 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돼버려가지고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오늘 또 사실 무죄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또 혹시나 다른 결과가 나면 어떡할까 이렇게 했었는데 선고가 꽤 길었어요. 2시부터 아마 시작을 했는데 1시간 20분? 예, 3시 반 이상 됐을 네. 때 결과가 이제 나왔었는데 어떻게 초반에는 이제 그 김문기 씨 얘기를 했었거든요. 원심 파기 그러니까 무죄 예상을 하셨습니까? 네, 김문기 관련해서 공소 사실이 3개입니다. 네. 김문기를 알지 못했다.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 그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재판 때 김문기하고 전화 통화했고 그때 알았다. 이 3개예요. 3개죠. 3개인데 네. 1심에서 1번과 3번은 무죄가 됐는데 2번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유죄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판결문이 1번과 3번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무죄 취지로 판단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것은 어차피 1심에서 무죄됐기 똑같은 때문에 거였잖아요. 무죄됐기 때문에 예. 2심에서 무죄더라도 우리는 본전이에요. 이제 3번이 이제 어떻게 가장 나올지 중요한 거. 예. 골프 쳤냐 안 쳤냐 이 부분. 네. 골프 첫날 부분에 딱 돌아서 이 판사님이 이것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얘기고 변호인 의견 그대로 그렇죠. 받아주셨네요. 여기에서 골프 쳤다는 얘기는 또 도출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다. 예. 그리고 검사식으로 해석하더라도 타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죠. 타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유죄로 국한에서 해석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네. 그 다음에 골프 치지 않, 그 사진에 관한 발언은 결국은 김문기 몰랐다고 하는 것에 보조적인 진술에 불과하다. 그렇죠. 독자성이 없다. 예. 그렇게 판단하더라고요. 와, 근데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현동은 쫙 나고 있어. 근데 그 김문기 부분은 포괄적으로 무죄를 그때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뒷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판단이 딱 받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엄정하게 법리를 주장한다면 아하. 틀림없이 백현동도 무죄를 선고하겠구나. 아. 그때 확실히 확신을 가졌죠. 와, 그때 들으면서 확신 들었는데 실제로 백현동 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나고 좀 뭉클하셔. 저는 사실 좀 울었습니다. 그렇죠. 마음 눈물을 울고는 그렇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맞는 정의적인 부분에서 당연한 건데 이제 이게 안 나올까봐 좀 두려움도 있었는 거거든요. 됐다 하면서 됐다 하면서 좀 눈물이 찔끔 나죠. 의원님도 조금 그렇죠. 우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제가 저도 카톨릭인데 네. 3번을 하느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까지. 구속 그때 영장 청구 됐을 네. 때 우리가 한 번 더 기도를 했고
칼로 찔렸을 때 한번 기도드려요. 예.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제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제가 우리 의원실에서 앉아가지고 예. 아침에 기도를 했는데 정말 잘 돼서 너무 좋고 백현동 부분은 네. 우리가 전에 이제 여기 나와서 설명할 때도 문장을 쭉 나눠가지고 전반부는 성남시에 있는 5개 공공기관의 부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총괄적으로 설명을 했고 공소사실의 그 문제의 발언은 그때 한 것이지 백현동 사업부지 관련해서는 했던 말이 아니다. 네. 그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판부가 발언을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네. 전에 7개로 나눴는데 네. 그걸 5개로 나누셔가지고 그 문제의 발언은 3번에서 나온 발언인데 이 발언은 백현동 사업과 관련된 발언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야. 그러니까 변호인들 주장보다 더 꼼꼼하게 뭐 했던 거 다 받아들이고 더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판단을 하셨네요. 굉장히 꼼꼼하게 발언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번 발언할 때 예. 판단할 때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검사의 주장은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의무 조항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 네. 그래서 백현동을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다라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주장은 이미 그 부분 총괄 부분 끝난 다음에 나머지 백현동 부지는 완전히 화제를 바꿔서 얘기한 거다. 그때 설명해 주셨어요. 예, 화제를 바꾼 다음에 네.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네. 완전히 화제가 바꿔진 그렇죠. 거예요. 보내서 요구를 했는데 그냥 그 이러이러한 요구를 해서 그게 법률상 요구이기 때문에 그것도 법률상 요구이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그냥 돌려줄 수 없어 우리가 R&D 부지를 약 8,000평 약 1,000억 이상의 R&D 부지를 기부채나 받고 들어줬다 이런 취지로 발생하셨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법률상 그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국가균형발전법 몇 조에 보면 국가 시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조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돼 있다. 돼 있다. 예.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협조하도록 돼 있다. 이거 구체적으로 판단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요구라는 것이 진실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네. 이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다 판단했어요. 하나하나 변호인들 주장했던 것들을 다 받아들였는데 요거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이게 사실 어제 보도가 되면서 또 종편에서는 달리 또 해석을 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하지 않는 거 1심과 같은 게 배포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해석도 있었는데 실제로 판결문 보니까 알겠어요. 보도자료 배포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만 봐라. 오해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봐라.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보도자를 미리 만들지 않은 것은 네. 저는 보안 유지 때문에 보안 때문이군요. 만약에 어젯밤이라도 보도자료를 만들었으면 그 과정에서 공보판사한테 전달이 되고 그러면 쉴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나, 예. 그러니까 보안 유지를 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 현장에서 네. 공보판사가 그 중개법정을 만들었단 말이더라고요. 거기에 공보판사가 앉아서 그때 공보판사도 처음 판결 내용을 들은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요. 재판부가 네. 보안에 신경을 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뭐 괜찮은데 사실 뭐 그걸 또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어쨌든 이 결론 나고 민주당 의원님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옆에? 지금 뭐 다 안도, 환호성, 네. 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가셨는데 네.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저는 의원회 가서 있으면서 혹시 기대와 다른 판결이 못 가셨군요, 그래서. 나왔을 걸 대비해서 전 법률 대변인이니까 예. 그때는 이제 우리 지지자들한테 판결문이 잘못된 걸 설명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지를 지켰습니다. 사실은 그건 전 이해가 됩니다. 변호사들은 또 법률 위원장이시니까 만약에 대비해서 혹시나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그것도 브리핑을 또 하셔야 됩니다. 예. 왜 그렇게 되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할지 그것까지 생각하고 또 의원회관에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재판부가 판결한 그 내용, 네. 그 내용대로 만약에 달리 판결하면 오늘 판결한 그 내용 그대로 반박하려고 준비를 만발을 하고 있었죠. 판결문대로 네. 지금 판결문대로 네. 반박하려고. 근데 내가 준비했던 것을 다 판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뭐 각 정당의 뭐 대표들도 지금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인가요? 저녁에는 승복해야 된다 판결에. 오늘은 또 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4시에 또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뭐 같은 법률을 달리 배웠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권성동 예. 국힘당의 원내대표가
저를 찾아오면 네. 제가 이 판결문 내용을 설명해주고 검찰에게 예. 상고 포기하라고 성명 발표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상고 포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동훈 또 전 대표도 SNS 글 썼더라고요. 뭐 거짓말 면허증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공직선거에 나가서 이제 거짓말하는 거 처벌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장관 때 그때 이게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2020년 9월인가? 그러니까 한동훈 네. 장관 때 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사건들이 네. 아마 전부 그때 기소됐을 그때 거예요. 기소되고 그때 네. 구속영장도 청구가 됐고요. 네. 그 기소는 네. 이 정치적으로 규정을 한다면 정치 테러 기소예요. 저도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전부 같은데. 예. 전부 실체가 없고 예.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것 5개 재판에 8개 범죄 사실 공소사실 그런데 그거 제가 전부 서너 시간에 걸쳐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전부 실체가 없습니다. 전부. 그런데 이제 이 정치 테러 기소를 했는데 네. 우리의 사법 시스템, 이 3심제 사법 시스템이 방어를 잘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위준교사는 1단계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맞습니다. 공소법은 1단계 방어선은 뚫렸지만 2단계에서 방어가 됐고 우리 3심제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네. 워낙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하. 제대로 된 판사만 만나면 이건 방어가 돼요. 아, 근데 뭐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이런 것도 좀 슬프지 않습니까? 판사를 또 누구 만나에 따라서 답이 또 달라진다는 게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또 불안감이 더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용 부원장 같은 예. 경우는 김용 부원장 지금 연타적으로 좀 제 개인 견해로는 예. 판사를 좀 판사 운이 없었어요. 그 뭐 얘기를 뭐 많이 하죠. 그 네. 판사를 좀 잘 만나면 그러니까 판사 잘 만나는 게 뭐냐면 법대로 좀 판단해주는 네. 판사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보십시오. 이렇게 판결문을 썼을 때 누가 이걸 반박할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심리를 하고 충분히 판단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와 정말 며칠간 아마 마음 졸였을 아침부터 좀 많은 분들이 전화도 주고 하시던데 그 부분은 좀 달리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처음에 공소권 남용이나 예. 공소 기각 가능성에 또 얘기도 하셨어요. 지난 불파국 예, 나오셨을 예. 때. 그 부분은 이제 법원에서는 재판부에서는 거기 좀 달리 본 것 같습니다. 달리 봤는데요. 네. 이제 우리 변호인들이 그 공소권 남용을 이렇게 주장하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자, 다 같은 발언인데 윤석열의 발언은 다 불기소해주고. 그러니까요. 근데 누구죠? 김만배 알았냐 몰랐냐 똑같은 그거 거잖아요. 똑같은 건데 불기소해주고. 예. 이재명은 기소한 건 이건 공소권 남용 아니냐, 균형이 맞지 않지 않느냐,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은 그쪽을 불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쪽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그렇게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예. 이게 하나의 판단이고 두 번째는 국회 진간법 구조 3항에 보면 국정감사장에서 증언은 국회가 위증죄로 고발해서 처벌하지 않은 이상 다른 불리한 처벌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우리는 국회가 위증죄로 고발을 안 했으니까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없다. 그 기소하는 것은 진간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충분히 그걸 볼 수 여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있어요. 예. 근데 법원은 이제 불이익한 처분에 형사처벌도 들어가느냐. 근데 형사처분이라고 안 돼 있지 않느냐. 네. 처분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이걸 좁게 봐야 된다. 해서 거기에서 형사처벌, 다시 말해 형사처분 네. 이거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소제기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개를 쳤는데 네.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차피 실체에서 무죄를 선고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 본안 이전에 소송 요건과 관련된 대해서는 피고인의 입장을 안 들어준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오늘 말씀 들어보면 이해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민주당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재명 대표 사건 아마 상고를 할 가능성이 또 있겠죠. 검찰에서는 또 이거는 또 이거대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른바 얘기하는 그 사법 리스크 이거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예. 재판은 계류 중이지만 네. 현실적으로 사법 리스크는 없다. 현실적으로 이제는 사법 리스크는 사라졌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이 공직선거법도 검찰이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이 파기 재판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파기 환송을 해야 되거든요. 또 그러면 한다고 시간이 만약에 그 유죄 취지로 나온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많이 걸리겠네요. 파기 환송 판결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냥 뭐
뭐 불속행 기각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법정을 열어야 되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6개월 파기환송하는데. 걸린다. 또 예. 파기환송 와서 고등으로 오면 또 걸리겠네요. 또 걸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기 대선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이건 의미가 없는 논쟁이고 예. 유증교사 사건은 무죄 받았고. 이제 4월 1일 날 준비 기일이 한 번 더 열리잖아요. 네. 그럼 무죄 받았고 첫 번째 준비 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한테 요구했던 게 그 지금 김진성에 대해서 추가 수사하고 있냐? 추가 수사한 내용이 뭐냐? 왜 아직까지 기소하지 않는 거냐? 그래서 김진성의 그 법정에서 자백이 허위 자백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지적을 했어요. 오히려 검찰한테 불리한 거를 지적을 하고 있네요. 재판부에서. 그다음에 김진성이 부인을 하다가 네. 갑자기 자백을 한 게 구속영장 실질심사 본인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검찰이 PPT를 띄워놓고 구속해야 됩니다라고 네. 설명을 했는데 그 PPT를 보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 우리 변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예. 그 PPT 증거로 내라. 갖고 와라. 네, 그래가지고 검찰에 지시를 했어요. 근데 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은 뭐 볼 것도 없네요. 유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김동원 판사가 매우 상세히 예.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2심에도 뒤집힐 염려가 없고 더구나 지금 진행하는 경과를 보면 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공직선거법 사건도 법정에서 판사들이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파랑 신호등을 켜줬어요. 예, 왜냐하면 예. 그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 이건 해석을 통해서 한 것이지 실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검사한테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발언을 실제로 안 했는데 이 공소사실은 검사가 해석을 통해서 도출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와, 그 질문 완전 예리합니다. 네. 재판장이 직접 그게 그렇게 주심이.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 두 번째 국토부가 협박을 했느니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의무장에서 용도 변경 연구인 이 두 문장을 놓고 네.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의 행위가 뭡니까? 그 변호인이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는 후보자 행위에 관한 거짓말만 처벌하는 거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국토부의 행위지. 용도 변경 연구한 것도 국토부가 한 것이고 협박한 것도 국토부가 한 거니까 국토부의 행위지 이재명의 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걸 예.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가 검찰한테 성명을 요구하면서 이 두 문장에서 이재명 후보의 행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오늘 판결에서 예. 협박은 국토부의 행위지 이재명의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예. 또 마지막에 하나가 이제 아하. 진간법 국회 진간법에 의해서 기소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이제 그때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네. 다른 불이익한 처분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진간법에 이 공직선거법 기소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긴 했어요. 근데 그건 판단을 했는데 우리 주장을 안 들어줬죠. 달리 판단을. 자, 오늘 얘기 들어보면 사실은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좀 그런 어떤 기미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였다는 건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관련된 다른 재판들 대장동이나 뭐 여러 가지 재판들은 상당히 진행 중이긴 한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많이 남았죠. 대장동은 1심 끝나는데 최소한 앞으로 네. 2년? 2년 정도로 더 걸릴 걸로 예상되고요. 2년 더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예. 거기가 대장동, 의뢰, 성남 FC, 백현동 백현동까지. 네 건이 붙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장동만 해도 제가 이제 처음에 재판할 예. 때 2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증인이 뭐 400명 맞습니까?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400명 증인 하루에 한 명씩 두 명씩 해도 200일이고 재판 성남 FC에서 성남 FC FC의 사건이 지금 그러니까 실무자들 사건이 네. 성남 지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420명인가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럴 거면 뭐하러 재판합니까? 그러니까. 기소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검찰이 안 되는 사건을 딱 기소해놓고 보이는 거잖아요. 억지로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증인 수사가 많아지는 증인을 거예요. 저들이 왜 불러요 저렇게? 시간 끄는 게 검찰이잖아요.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요. 예. 1심에서 검찰이 증인을 43명 말이 신청했어요. 됩니까? 이게 뭐라고? 이 사건이 뭐라고? 우리는 딱 4명 신청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10배를 신청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공소유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억지 공소유지를 하려고 온갖 증인을 다 부르는 뭐 거예요. 하는 짓입니까 이게? 우리는 자신이 있으니까 딱 4명 신청한 거예요. 시간 끄는 게 누굽니까? 재판을 지연시킨 누굽니까? 검찰이잖아요. 누가 봐도. 자, 우리
중요한 거는 오늘 뭐 이재명 대표 재판 뭐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났지만 그래도 하나 해결돼야 할 게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잡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까지 끝났으니까 네. 원래 그 헌법재판소가 이 윤석열 탄핵 재판을 시작할 때 대통령 탄핵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다. 네. 그래서 이것부터 제일 먼저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어기고 검사 탄핵 사건, 감사원장 탄핵 사건, 그다음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했잖아요. 네. 그거 한 일에 정리하는데도 제가 할 때 최소한 열흘은 걸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왜 국민과 한 약속을 어겼느냐? 결국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있는 이 재판 보고 하려고 한 그렇죠. 것처럼 보여요. 이재명 예, 대표의 보입니다. 예. 공직선거법 사건을 기다린 거 아니냐? 예.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나왔으니까 해야 되는 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면 네. 이게 얼마나 큰 국가적인 낭비고 불행이에요.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는 빨리 길 고지하고 선고해야 네. 됩니다. 속행 선고 예. 빨리 이번 주 안에 하면 좋겠고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좀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산불도 나고 지금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바쁘신 와중에 좀 출연해 주신 우리 이건태 의원님 오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불팍에 나와서 예. 우리 당원 동지들과 함께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당원 동지들께서 열렬히 응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자, 히트앤드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병기, 부승찬 의원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 항상 우리 수요일 이 자리 장식해 주시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좀 전이에요. 원래 2시에 선고가 됐는데 3시 30분 지나서 결정이 났는데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부승찬 의원님? 저는 사실은 오늘 천안함 15주기. 아, 맞네. 그러고 보니까 또 그날이네요. 네, 그래서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아하. 오늘 추모식에 다녀오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못 맞춰서 이제 의원실에서 TV를 조마조마했죠. 조마조마하죠. 예. 아, 이게 외생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당이 결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좀 보이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일거에 민주당이 단합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진보 진영이 단합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중도층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판결이었다. 사실은요 1심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선고 결과잖아요. 1심 때 이렇게 났었어야 돼요,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저희는 전부 무죄를 예측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좀 떨어졌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2심도 불안했던 거죠. 정말 불안했어요. 조마조마하게. 예. 아, 이거부터 해결이 되면 모든 게 순리대로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네. 우리 김병기 의원님은 좀 전에도 좀 싱글벙글 이렇게 댓글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고. 저는 이게 보면서 예. 아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뭐 잠깐 이건 좀 문제거리가 안 된다는 네. 건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들으면서도 전 약간 솔직히 허탈하더라고요. 네. 이거 국가적 위기에 뭐 계엄 지금 뭐 친위 쿠데타난 이런 그러니까 저 국가적 사람 위기에 친위 쿠데타 했는데 이런 국가적 위기 그리고 지금 저 산불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그러니까요. 이런 저 국민적 이런 저 아픔이 겹쳐지는 이 시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소모적 논쟁을 하면서 이거 갖고 또 우리가 조마조마하게 바라봐야 되는 이 결과에 따라서 가장 유력한 이 다음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끌 다음 우리나라 국가를 이끌 가장 유력한 후보자를 갖다 흠집내는 그런 데다만 주력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참 한심한 거죠. 근데 그거 보면서 아 그래도 일단은 지나가는구나. 네. 그러니까 정말 순리대로는 가는구나 세상이 막 좀 이렇게 막 요동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뭐 큰 장강은 흘러가는 대로 가는구나. 네. 그런 거 느꼈습니다. 큰일 날 뻔했지만 진실된 거는 제대로 댓글 중에 우리 너들 위원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보도가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판결 내용을 다 압니다. 예. 공소 내용이 너무 유치했음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변호사 활동을 하지만 이게 무슨 재판거리가 되나요? 이건 이재명 대표니까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말씀대로 이번에 또 윤석열 구속 취소되는 그런 결정을 보면서 사법부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신뢰가 없다 보니까 또 어떤 결정할지 모르니까 또 기분이 좀 쫄았던 것도 사실이고 어떻게 좀 울컥했습니까? 저는 울컥했습니다. 아니 뭐 워낙 또 당연한 결과니까 예. 감사하는 마음만 생기더라고요. 감사하다. 솔직히 이게 기소가 될 거리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게 법률이라는 게 변호사님이시니까 상식에 기반하는 상식이 있어야 돼요. 저 윤석열 풀어주는 것도 그게 상식입니까 저게? 그러니까 이게 이 상식이 기반하는 건데 그 상식에 기반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몇 번 읽어봐도 이게 뭐가 문제인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 김병기 의원님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렇게 소모를 해서 사회적 비용 이거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게 진짜 이루어지는 거냐. 한편으로는 저는 국민의힘이나 이제 상대 정당 보면 이거 뭐 법정 구속된다고 막 좋다고 막 무조건 당연히 유죄인 것처럼 뭘 믿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그 난리를 치면서 아마도 가장 원했던 게 윤석열 선고를 이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보수층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보수를 안 하겠습니다. 극우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기 의원님? 그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가 의외로 합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공직선거법 고쳐야 돼. 고쳐야 돼요. 진짜 고쳐야 돼요. 본인들도 그 얘기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법부가 정치에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검찰이 정치에 들어오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정치 검찰이 그러니까 권력이 너무 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외로 정치인이나 서로 정치인들이 고발하거든요. 제가 농담 삼아가지고 정치인 서로 상호 고발 금지법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고발하면은 정치인한테 못 갖다 들이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건 경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행정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행정에 지금 대장동 갖고 지금 대표님이 곤욕 치르고 있는데 배임죄를 전 뭐 법주의는 아닙니다만 배임죄 같은 걸 그런 식으로 걸면은 다 걸어요. 행정 못 해요. 다 걸려요. 다 걸리는 거거든요, 예. 그게. 그러면 행정이나 정치인들이나 전부 검찰한테서 못 갖다 들이밀고 있으니까 검찰이 저렇게 정치화되는 거거든요. 차제에 이런 법 같은 건 정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거는 좀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 배임죄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범죄이기도 하고 행정 지자체장한테 배임죄 걸어가지고 그 이익이 뭐냐니까 정치적 이익으로 그럼 당연히 정치적 이익으로죠. 아니 돈을 받았으면 몰라도 그따구 논리를 써가지고 기소를 하는 게 이게 참 창피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오늘 뭐 결과가 좋아가지고 오늘 많은 분들도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는 합니다. 이제 헌재만 좀 일하면 됩니다. 포로퐁님께서 글 주셨고요. 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뭐 조금 웃고 있긴 하지만 전국에 지금 산불이 좀 예상외로 너무 많이 네. 나서 이제 비하고 윤석열만 내리면 됩니다. 비 내리고 윤석열 내리고 또 글을 또 아주 센스 있게 글을 또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 사태도 좀 살펴보면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바로 안동으로 예. 지금 안동에 네. 불이 의성에서 시작해서 안동 예. 뭐 청송까지 갔다고 하니까 바로 이제 글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그냥 바로 가셨네요. 그냥 선고만 듣고 바로 내려가신 거죠.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인데 사망이 지금 24명이고요. 중상이 12명, 경상 14명. 상당히 좀 많은. 오늘은 좀 특별히 이 산불 관련해서 예비비 얘기를 조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예비비를 민주당에서 삭감했고 이 삭감 때문에 산불이 났다. 이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예비비는 어떤 돈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쉽게 설명하면 예기치 못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예, 있죠. 예, 예기치 못한 예.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예 반영시켜 놓은 거죠. 예산상에 반영시켜 놔서 이제 필요한 항목별로 사용하는 네. 그런 뭐랄까 비축금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예, 뭐 예. 진짜 말 그대로 예비해 놓은 예, 돈인데. 예. 네. 그래서 근데 이 예비비가 예. 그 용도라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예비비를 쓰는 거를 보면 네. 황당하겠어요. 황당하게. 어디다 썼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이전 같은 경우. 용산 이전. 네, 그거 뭐 그러니까 용산이 그다음에 용산 그러네요. 이전하면서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경호 장비를 획득하는데 또 쓰죠. 이거는 애초에 예측을 하고 사용할 수 정부 예산에 기본적으로 편성을 시켜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해외 순방 관련 예산. 순방. 예. 그다음에 뭐 잼버리에도 많이 썼잖아요. 잼버리 그 수습하는데 그 네. 저거 들었거든요. 네. 그 아이돌 그룹 부르고 그거를 거기 씁니까? 그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홍보 뭐 이런 것들이 다 예비비로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그리고 뭐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기본적으로 재해와 관련된 각 부처별 예산은 정부에서 애시당초 삭감해서 들어왔잖아요. 30%. 그렇죠. 네. 30% 삭감해서 들어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거의 예비비들의 사용 내역을 보고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한해서 삭감이 이루어진 거죠. 이거를 재해 대책과 관련된 예비비로 이 여당이 몰아가잖아요. 모든 게 아니 본인들이 정부고 본인들이 여당인데 자기네 잘못은 하나도 없어. 예. 이게 좀 간단하게 네, 김백기 의원님. 이 예비비라는 거에 좀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저 부승찬 의원님이 예비비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좀 100% 다 쓰는데 이 예비비를 깎았다. 네.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돼. 예비비를 실질적으로 30% 정도밖에 안 쓰는 돈이거든요. 아하, 예. 그런데 이 권성동 의원이 얘기하는 게 이게 솔직히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게 본인들이 불리한 상황이 되잖아요. 국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 같지 않은 얘기로 빠져나가요. 아,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신다. 그렇죠. 근데 그럼 그구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이거 얘기 들으면 예비비를 삭감했다면 이거를 조금만 얘기해도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다 알아요. 본인도 안다니까. 본인이 몰라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도 그렇다. 그러면 얘기를 하면은 네. 이걸 갖다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부승찬 의원님이 설명하는 게 지금 몇 분 걸렸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네. 근데 권성동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비비 저 민주당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 안 하고 그렇게만 그럼요. 얘기해요. 자기네들끼리 설명을 안 하거든. 그럼 이게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재해대책비가 깎인 게 뭐 738억 뭐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네. 재해대책비로 말씀하셨듯이 재해대책비로 책정해 놓은 돈을 깎은 게 아니고요. 그냥 예비비에서 깎았는데 작년에 예비비에서 쓴 재해대책비가 738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738억 그냥 예비비에서 쓰면 됩니다. 네. 예비비라는 게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그냥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깎인 돈이 없는 거라니까요. 깎이지도 않았고 다른 용도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삭감을 했겠네요. 당연히 뭐 이상한 뭐 그렇죠. 대통령 이전 비용이라든지 그도 아니, 순방 비용 이런 거 해외 순방비- 그거는 너무 해외 많잖아요. 순방비를 어떻게 예비비로 씁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요. 재해대책비를 네. 재해대책비를 갖다 30% 본인들이 안 깎아요. 본 예산에서. 안 깎아서 해야 되는데. 부처별로 좀 나눠져 있는 예산을 꺾지 말고 그 본인들이 예산은 본인들이 다 깎아서 깎았다니까요. 아니 저 윤석열 대통령이 저 최후 진술할 때 예. 그 야당이 거대 야당이 이 국방 예산 북한 핵과 관련된 국방 예산을 삭감해서 계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돼요? 맞는 말입니까? 정부에서 예. 뭐 지휘 정찰 사업이라고 있어요. 4,852억 깎은 거. 예. 정부에서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정부가 깎아서 올렸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다 삭감 의견 냈어요. 물론 우리 야당도 일부 같이 낸 일부 거죠. 있지만 그런 거를 독단적으로 거대 야당이 북한 핵 방치하고 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 핵심 사업 5개를 삭감했다. 이런 식이거든요. 권선동 의원 얘기한 것도 그런 식이요. 일단 지르면 우리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네. 참 납득하기 어려운데 요 민주당이 이제 재난 예비비 삭감 근거 중에 하나가 국회 입법조사처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지적된 내용인데 요 내용 한번 보시면요. 국회의 예산 심의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하고 행정부 내부 절차만 통해 집행이 되니까
집행 투명성이 떨어지고 자의적 사용 가능 한계가 있다라는 또 얘기가 있고요. 근본적으로 예비비가 매우 한정적 상황에서 사용돼야 되고 요 국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예비비가 삭감되거나 줄어든 거하고 이번 대형 재난이 또 일어난 거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럽니까? 근데 좋아요. 저는 뭐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 글쎄요, 뭐 안 되니까 정쟁에 이걸로 쓴다고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산불 상황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여당이라면 오히려 그 자리에 가서 이 산불 이거를 대비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이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당은. 오로지 결국은 민주당 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민주당 탓,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민주당 탓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겠다. 예? 어떻게 인력을 동원하겠다. 그런 얘기가 왜 안 나옵니까?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아니 그런 얘기가 왜 안 나옵니까, 김병기 의원님?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겁니다. 지금 부성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됐지만 우리 다른 예산을 다 쥐어짜서라도 여기 지원하겠다. 다른 예산을 갖다가 포기하더라도 이걸 추경 이런 거 한다고 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모면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는 하고 싶었는데 민주당 때문에 못하는 이게 더 혼란한 저는 나쁜 게 진짜. 이 지역이 경북입니다. 자기네들 지역구잖아요, 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거가 아주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가서는 그런 얘기 더 하면 안 되죠. 전 속상한 게 뭐 제 고향입니다. 경북 의성 고향이기도 하고 뭐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거기 다 불이 나뿌리 가지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뭐 어쨌든 저쨌든 거기 많이 지역구를 거의 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거의 다 하죠. 예외 없죠. 그럼 뭐 사실 예비비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추경 빨리 해가지고 뭘 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정치권은 그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정부 여당의 역할인데 그걸 안 그 하고요. 문제 해결 능력이 빵점인 겁니다. 아니 우리 뭡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산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달려간 곳이 또 산불 현장이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정치인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에요.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모습, 약간 대안을 만들어주는 모습. 이거는 행동 메시지가 정치인이 하는 거잖아요. 선거는 본인한테 유리한 걸 받았었지만 지금 필요한 거는 저 자리에 내가 가는 거다. 이게 민주당이 갈 거다. 이런 것도 보여주는 거죠. 왜 국민의힘이 그걸 못하냐는 거예요. 뒷담화만 하고 뭐 어떻게 SNS에 뭐 사법탭 어쩌고 헛소리나 하고 있고. 계엄은 잘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답답해. 제가 너무 좀 또 흥분했는데. 왜냐하면 그 영남 지역이 다 국민의힘 지역구에 가까운 쪽이니까 더 그런 거예요. 그분들 뭘 보고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요 정도만 하고요. 그 계엄 해제되고 나흘 정도 지났을 때 10월 7일입니다. 윤석열 대국민 담화하면서 그때 2차 계엄 가능성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검찰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2차 계엄 선포했다는 근거가 드러났습니다. 요거는 영상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근거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민주당이 비상의총에서 제기한 2차 계엄 제보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하게 된 맥락도 적었습니다. 대통령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 열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지시했는데 이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다시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추가 계엄 관련된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 같은 정황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도 재차 확인됩니다. 공수처는 방첩사 간부로부터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윤 대통령이 직접 재계엄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 이게 12월 4일이잖아요. 전날 계엄 해제 국회가 의결을 했는데 예. 결국은 4시간 동안 시간이 왜 얘기를 안 할까 싶었는데 예. 알고 보니까 군부대도 대기하고 있었고 뭐 특임대라든지 다시 재선포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를 제가 이제 뭐 제보를 받았어요. 제보 받으셨습니까? 현안 질의 때 또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안 질의 때 얘기를 예. 했고 뭐냐면 방첩사 쪽을 통해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뭐냐면 이제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다가 김용현부터 오고 김용현이 이제 어깨를 두들기면서 수고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그 상황실 결심지원실로 다 들어간 거예요. 네. 우르르 들어갔는데 이제 김용현 장관을 질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차 계엄 하면 된다. 2차 계엄 선포해라.
예, 그래서 왜 그것밖에 1,000명, 2,000명이든 군인을 동원해서 해라. 네. 이 제보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조기 수사보고 나온 내용. 예, 현안 질의에서도 그 얘기를 물어봤고 그러고 나서 분위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김용현 장관과 계엄사령관하고 본인만 빼고 다 나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듣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로는. 예, 네. 그 제보를 받아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엄청 대노를 했대요. 예. 이게 사실은 저는 이게 지금은 뭐 많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헌법재판소한테 시사한 내용도 있다고 좀 보거든요. 이런 사람이 돌아오면 계엄 선포 다시 안 할까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거의 그 계엄을 한 이게 정신 나간 짓이라는 걸 갖다가 정신 나간 짓이라는 걸 모든 국민이 거의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봤고요. 그거는 뭐 극우도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정신 예. 나간 짓 했을 거라고. 예. 근데 이게 이러한 무모한 짓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되면은요, 이거 심각해지는 겁니다. 뭐냐면 만약에 처벌받지 않는 지금 2차 계엄 얘기를 갖다가 하셨는데 이거 보면 2차 계엄을 만약에 선포한다고 보니 윤석열이 다시 얘기했을 때 지금까지는 군인들이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했거나 따르지 않았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계엄이 실패하는데도 일조를 했죠. 네. 이 군인들이 거부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니 좀 뭐 가만히 있어봐. 이거 보니까 뭐 처벌받지 않네. 근데 이거 성공하면 한 자리 할 수 있네. 잘못된 시그널이 전달되면 이게 큰일 나는 게 예. 이 사람들이 이 개헌군이 오면 100% 시민이 나와서 이번에 또 막습니다. 근데 이번엔 정말 시민들이 잘 막았죠.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내란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 생각이 흥분한 그러니까요. 흥분한 그거. 그 일선 지휘관들이 거기는 젊습니다. 젊은 세력들이 많이 부딪혀가지고 그러면 아주 우발적인 사고가 전체로 이렇게 막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사태로 번지는 것이 역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게 가장 우려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누구도 통제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의 시그널이 저는 헌재가 예를 들면 거의 뭐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윤석열을 갖다 복귀시키는 거거든요. 기각이나 각하해가지고 이걸 보고도 이거를 복귀하면 어떤 일이 날지가 예상이 되는데 저는 두 세력이 부딪히면 무조건 내전인 아니, 거예요. 내전이 되잖아요. 예, 이게 제가 봤을 때 내전이라고 봐요. 네. 애초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군은 안 따를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탄핵 기각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시민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4.19랑 똑같은 현상이 나와야죠. 나오겠죠. 3.15 부정선거 이후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건데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1차적으로 국내 문제다 소요다 보니까 결국 경찰이 막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경찰은 막다 보면 한계에 다다를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되고. 경비계엄, 비상계엄이 아닌 이제 경비계엄으로 해서 서울시 내를 경비계엄을 선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동원돼서 이제 통제가 되는 거죠. 거기서 약간의 폭력 해서 피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비상계엄은 이성의 정치였다면 감성의 정치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피를 보면 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폭동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폭동으로 변하면 결국은 아주 폭력이 일어나고 군 내부에서도 반란군과 진화군의 내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대한민국을 4.19 때로 돌려버리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게 참 무서운 상황인데 지금 또 하나 내용이 옴니 내용입니다. 노상훈 수첩 막 적어놨는 게 사실은 뭐 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자 추미애 의원 얘기입니다. 수집소 중에 한 곳인 옴니 근처에서 7사단이 전시 사망자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인터뷰 들어보고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24년 그 8월 27일에서 8일 사이에 군이 대대적으로 전시 사망자 관리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전시를 염두에 둔 것이고 대규모 유혈 사망자가 일어난다는 전제 하에에 훈련을 시킨 거죠. 바로 그 부대가 어딘지 아세요? 2군단 7사단이에요. 그러니까 화천의 오음리 근처입니다. 노상원이 이 7사단에서 과거에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7사단의 수색 대대장도 했고 또 연대장도 지냈어요. 이 근처에 아까 그런 하나원이 관리하는 탈북자 수용시설도 있고요. 바로 인근에 8호라는 인공저수지가 있고요. 그 일대를 훤하게 아는 것이어서 강제 구금시설, 전두환이 했던 삼성교육대 같은 그런 끔찍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최적지다라고 받은 것 같아요.
자, 이 전시 사망자 훈련 부순찬 의원님, 이게 저 군에 10년 있었는데 7사단도 자주 갔고요. 예. 이런 게 어떤 훈련입니까? 평소에 합니까? 이게 저기에는 24년부터 했다고 예.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자료 요구를 해보니까 2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하긴 했네요. 최초.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하필이면 첫 이 한미 UFS 예. 자유의 방패 훈련할 때 이때 처음으로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요. 24년도에 또 하고 이런 식인데 이 훈련이 어떤 훈련이냐면 결국 사망자들이 널브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전투가 일어나고 이제 전시가 되면 사망자들이 널브러져 있을 텐데 그 사망자들을 식별하고 이제 결국은 거쳐 영양 관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현충원 안장까지 이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하는 거를 절차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동 훈련까지 다 합니다. 실제 전투도 하고 여기서 사망자 식별하고 그리고 영연백에 넣고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유족한테 통보한 이후에 현충원 안장까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하는 훈련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최초로 실시됐죠. 23년도. 소름 끼치는데 저도 군에 있을 때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런 훈련 자체를 한다는 게 예. 뭔가 예측이 되니까 한 거 아니겠어요? 특히 또 이 7사단 이군단 지역, 오음리 지역에서 또 하필이면 여기서 했다는 거예요. 이 오음리 지역이 뭐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지고 네.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익이 용이한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저 숨어 있는 지역이니까. 근데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영연백 같은 게 우리들이 피하고 싶은 이런 장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계상됐더라도 예산이 있더라도 이걸 제일 마지막에 연말쯤에 구입을 해요. 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특이하게도 뭐 2, 3월에 다시 뭐 이렇게 했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이걸 갖다가 이 영연백 같은 거 구입하고 뭐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훈련이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 훈련을 왜 합니까? 그렇습니다. 죽을 걸 가정해가지고 왜 기동 훈련을 왜 합니까? 그러잖아 또 그런 얘기를 갖다 하는 얘기도 피하던 훈련을 갑자기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상해요. 그것도 납득 안 돼요. 좀 공개적으로 이런 게 참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뭐 현충원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러면 것도 아니고 차라리 거기서 한다면 몰라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은밀한 지역에서 이 훈련을 갖다 하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이게 다 한계로 해석될 게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삼천교육대 있던 곳이에요. 네. 아주 잘 알 수 없는 곳에 거기다가 영연백이 있었죠. 종이관이 있었죠. 그러니까 죽을 거를 지금 예상하고 군대가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시가 임박했다라는 그러니까요. 예측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뭐 중기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에 뭐 영연백 자체가 이제 실제 운영되는 영연백이 아니라 비축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네. 자료를 갖고 왔는데 중기계획에 반영돼서 비축용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건데 입찰 공고 내역도 뽑아봤어요. 네. 19년도부터 총 9차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점은 뭐냐면 예. 이 입찰 공고를 하는데 전부 정상 공고로 올라오는데 이게 보면 2024년 5월 10일, 2025년 3월 12일이 긴급 공고로 들어와요. 하필이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이상해요. 아직까지도 이상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기계획에 반영됐으면 당연히 정상 공고거든요. 야, 돈 줄게. 이거 사. 이런 건데 구매해. 이런 건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왜 이거를 긴급 공고로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닥쳐 있다.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하여튼 거거든요. 이 지역에 저희가 의심을 갖다가 거두지 못하는 게 우리 부순창 의원님께서도 여기서 뭐 훈련 받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가 HID 훈련 지역이거든요. 예, 군대가 HID, 삼천교육대. 뭐, 네, 왜냐하면 이 8호인데 이게 이 호수 인공호수인 그 뭐 이런 데서 네. 훈련 받고 이런 데인데 인공저수지가 이게 있다면서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뭐 예단을 해서 그럴 리가 있겠어 그렇지만 사실 이거 조금만 보면 12월 2일 날 아마 개업 얘기하면 그건 미친 엑스 네. 소리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가 이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요게 노상원의 수사 2단 이거 부승찬 의원님하고 말씀 많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강원도 하천에 있는 부대 소속 연관급 장교가 포함된 거 확인됐는데 그렇죠. 요거는 추미애 의원이 SNS에 글을 좀 남겼거든요. 요걸 한번 좀 보면요. 유명한 노상원 수사 2단 국방부 있는데 수도권 인원들로 선발했는데 특히 화천
하천, 강원도 하천에 있는 여기 7사단 하천에 있습니다. 27사단 하천에 있고요. 소속의 영강급 고위장교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7번에 보면 계엄 성공했으면 수사 2단 1대 선발대 하천 모부대 영강급 그 군사경찰 장교에게는 수사단이 하천 수집소를 직접 관리하는 지휘 역할을 담당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오음리나 이런 것들을 지휘를 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딱 떨어지잖아요. 이게 안 떨어집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완전히 떨어지잖아요. 마치 진짜 기획한 거 마냥 딱딱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뭐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하천에 있는 그 영광급이면 하필이면. 중령이나 뭐 될 것 대령이나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뭐 고위급이라고 그러니까요. 아마 대령 정도 대령은 되지 않을까 되겠죠. 싶어요. 네. 아니 대령이 저기서 왜 저런 걸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 정도로 확실한데 헌법재판소는 왜 결정을 안 내린 겁니까? 김병기 의원님. 그건 저한테 묻지마시고. 아니 궁금해서요. 좀 빨리 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날짜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네. 내려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이번 주대로 내리자면 다음 주에 보궐선거 있거든요. 근데 보궐선거 문제예요. 핑계 대고 또 미루면은 이게 그러니까 정말 쭉쭉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들 이 피곤함이나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저희 지역은 이제 그 활동하는 너무나 저희 지역이 지금 보궐선거가 하나 있죠. 예. 보궐선거가 있는데 보궐선거 가서 있다가 보면 저를 발견하신 분들이 너 뭐 하고 있냐 이런 거거든요. 참. 이 보궐선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안 할 수도 없는데 또 가셔야 되는 게 나는데. 우리 후보 이거 송동석 후보 좀 잘 알아서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가해 보인다. 좀 절박해 보였으면 좋겠다. 한가해 보인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지역을 갖다가 가는 게 민망할 정도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느끼는 게 그 정도일 텐데 주민들이 느끼거나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느끼는 건 이거를 갖다가 저희 뭐 민주당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 분노 게이지가 좀 올라오고 있는 게 이 분노 게이지가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헌재로 향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재판관들이 모릅니까? 모를 리가 TV 안 봅니까? 모를 리가 있겠어요. 이 동향 파악들 다 하겠죠. 지금 근데 왜 그래요? 구구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왜 이제 저럽니까? 우리 진보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확인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정말 약간 우려스러운 게 윤상현이 4월 11일 날쯤 하게 될 거다. 그 자꾸 몇 개씩 맞춰가지고 좀 아니 그 걱정됩니다. 4월 11일이 실제 그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최대한 들어요. 늦춰가지고서. 네. 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랑 이제 두 분이 이제 마무리를 나가야 되니까. 하니까 예. 그때 맞춰서 이제 박근혜 때도 그랬잖아요. 이정미 재판관 이제 마무리하기 일주 앞서서 네. 선고를 했듯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피가 마르죠. 피가 말라요. 4월 11일까지면 또 2주 3주인데 아우 오늘도 발표를 안 하잖아요. 선고일을. 오늘이라도 좀 했으면 정말 근데 뭐 다음 주 초는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김병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핑계로 이제 빠져나갈 테고 그러면 4월 4일 금요일 있는 거고 다음 주 금요일. 이게 그게 안 되면 11일이에요. 예. 근데 이제 보궐선거 때문에 또 선거일을 또 지정을 못 하고 그렇죠. 넘어가 버리겠지. 무슨 보궐선거 하는데 선거일을 지정해요. 아니, 그러니까 4월 11일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무책임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를 왜 만들어줬어요? 이래 보니까 박근혜 당시 피청구인 박근혜도 그렇고 당시 헌법재판소가 지금하고 너무 비교가 됩니다. 빨리빨리 결정했지 않습니까? 10며칠 만에. 박근혜도 제가 기억나기로는 어디 가서 딴소리 한마디 나오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결정할 때까지. 그렇죠. 뭐 마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게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좀 선고 길 잡아서 선고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오늘 SNS에 탄핵 결정 지체될수록 치러야 될 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현재 결론을 촉구하는 글도 남겼고요. 또 남태령의 트랙터 타고 농민들이 상경하면서 사실상 파업도 된 상황 아닌가 생각됩니다. 파면이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한강 작가의 말 따라서 헌법재판소 또 보편적 가치를 좀 지키면 좋겠습니다. 불팍은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12월 3일 내란 사태 발생 114일
탄핵 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자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 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 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묻습니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왜 헌법 파괴자를 신속하게 단죄하지 않는가? 정의는 살아 있는가? 이제 헌재가 답해야 합니다.